이제 두 번째 시간 11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교육 철학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 이번에는 교육 철학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그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석적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 사상이나 교육적 주장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찾으려고 했다. 여기 번호가 잘못됐네요. 네. 네. 2번 전통적 교육 철학에서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데 치중하였다. 분석 철학은 언어를 분석하는 부분, 그러니까 언어를 분석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들을 그 쓰여지는 그 맥락 안에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철학의 그 학문이기도 하고 분야이기도 해서 분석적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일단 2번처럼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교육을 과학적 논리적 방법으로 탐구를 하게 되고 교육 철학을 객관적인 체계를 갖춘 독립학문으로 발전시켰던 공이 가장 큰 그런 역할을 분석 철학이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맞고요. 4번 보시면 2차적 또는 반성적이라는 철학적 방법의 성격상 교육의 가치나 실천의 문제에 소홀한 한계를 지닌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달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 교육에서의 가치 문제나 실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지 않았나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이 1번이었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까를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워낙 분석 철학 자체가 언어에 기반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분석하는 학문이었다라는 그 맥을 좀 잡고 계셨다면 그러면 1번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좀 구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좀 보시면요. 2016년도 지방직 1번 문제로 그 분석 철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했어요. 보시면 교육 철학은 철학 이론들로부터 교육 실천의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지 말고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의 실제 그 자체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그 다음 내용이요. 기존 교육 사상들이 가정하고 있는 개념적 구조를 명료화하고 개념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 빚어진 교육 문제를 제거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게 비판적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풀어보셨고 그랬다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좀 찾기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네, 이거 말고는 제가 다른 기출문제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느끼는 것은 기본서들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교육사회 문제, 평생교육 부분 문제였고요. 교육개념이라고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개념을 물어보고 있는데 정규 학교교육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교육활동이고 교수자의 작용 요건이나 교육 방법이 프로그램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그 조직적인 교육활동인데 학교교육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 요구와 관심을 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경우가 많긴 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형식 교육은 학교 교육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어도 2번 아니면 3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형식 교육이 정답이었고요. 그 비형식 교육은 조직적 교육 활동이지만
그 학교 교육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형식 교육은 그나마도 아예 형식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무형식 교육과 우연적 학습도 좀 애매한 부분, 구분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무형식 학습은 학습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학습자의 의도적인 관심과 성찰 활동이라는 인지적 노력이 의식적으로 개입되는 반면에, 우연적 학습은 그나마도 이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예를 좀 찾아보면, 뭐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됐다면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것들은 무형식 학습에 해당된다. 또는 우연히 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환율 조정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내가 환율 조정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다면 그때 그 학습은 우연적 학습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형식 교육의 개념만 좀 정확히 갖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기출뽀개기 강의하면서 그때 이제 이 문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비형식 교육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2020년도 이제 3번 문제였고요. 이때는 형식 학습과 비교한 비형식 학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비형식 학습의 특징이 아닌 게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일반적인 목적 및 학위 수여에 있어서 비형식 학습은 학위를 수여하는 건 아니어서 그때 정답은 2번이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형식 학습이 뭐고 비형식 학습이 뭔지를 잘 정리해 두셨더라면 앞에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형식 교육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식 교육 체제 이외, 학교 교육 체제 이외의 조직화된 교육 활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형식 교육이라고 해서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교 교육 테두리 밖에 있는 교육. 그래서 뭐 그 평생교육 쪽에서 비형식 교육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쪽에서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영역으로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 측면에서 되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비형식 교육 개념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표로 정리는 해놓긴 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워낙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을 구분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앞에 기출문제랑 관련해서는 뭐 학점을 수여하고 학점을 수여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리고 경직된 체제가 아니라 유연한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이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13번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유형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번의 문제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정답은 변혁적 리더십이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적에 헌신하도록 하고 의식과 능력 향상을 격려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발전에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게 변혁적 지도 리더십의 특징인데, 얘를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 개별적 고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뭐 네 개의 아이로 불리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밑에 이제 영어로 써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시작할 때는 I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개의 I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상적인 영향력, 두 번째가 영감적 동기 유발, 세 번째 지적 자극, 개별적인 배려.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가 이제 기출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기출문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대 이상의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고요. 잠재 능력의 개발을 유도하고 또 내재적인 만족감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다음 기출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문제였고요.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건 맞죠.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더가 높은 기준의 도덕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거. 얘도 변혁적 지도성 행동인 거고요. 3번은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변혁적 지도성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교환적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저희는 변혁적 지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때 답은 3번이었고요. 4번은 그 변혁적 지도성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 구성원과 더불어 학교의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하여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2020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변혁적 리더십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앞에서 4가지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다른 게 지금 하나 있죠. 4가지 중에서 보시면 추진력이 아니라 영감적 동기유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화된 영향력, 영감적 동기유발,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이 4가지는 꼭 개념을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문제, 3번이 틀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국가직 10번이었고요.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을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보상과 칭찬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교사에게 비전과 임무를 제시하고 신뢰와 자긍심을 유발한다. 이거 괜찮고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감독과 관찰을 주요 역할로 수행하는 건 변혁적 지도성 이전의 지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죠. 아까 개별적인 고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도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직 문제였는데 내용을 보시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하고 이거 사실 우리 문제에 나왔던 내용하고 되게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지도성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변혁적 지도성 문제만 거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혁적 지도성은 이 4가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카리스마적 지도성이라든가 초우량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 뭐 이런 등등의 지도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지도성인지 개념만 잡고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카리스마적 권위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우량 지도성은 다른 말로 슈퍼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 셀프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리더, 셀프 리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리더가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슈퍼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덕적 지도성은 문화적 지도성하고 많이 이제 섞여서 쓰이기도 하는데 구성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한 학교의 가치 형성과 도덕적 선의를 강조하는 리더십이고요. 그 밖에 뭐 감성 리더십은 감성 지능을 중시하고 분산 리더십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리더십을 대체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그런 종류의 리더십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 서지오 바니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지도성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니까 그걸 갖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보시면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가치와 믿음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도성은 도덕적 지도성이나 문화적 지도성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지오 바니라는 사람이 그 교육 행정 교재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할 때는 문화적 지도성이나 도덕적 지도성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 이 문제 다들 맞추셨나요? 보시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바로 기출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구려의 경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구려의 경당, 그러니까 삼국시대인 거잖아요. 삼국시대랑 그리고 여기 유교경전의 사서라는 이 책이 이 유교경전의 사서는 송나라 때 주자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 주자라는 사람이 그 1230년부터 1300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엔 사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그 통일 자체가 670년 뭐 이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경당에서 유교 경전으로 사서를 사용했을 리는 없었던 이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역사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푸셔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사서를 중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고려 말이나 조선 시대의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틀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과 무를 아울러 교육을 했고 미혼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고 문선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당의 주요한 특징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서 얘기는 조선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럴 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기출문제라고 제가 찾은 게 이거 한 문제였는데 2007년도 문제였고요. 일반 평민과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습자 위주로 문무일치 교육을 실시한 지방교육.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교육기관. 이 답이 경당이었거든요. 이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네, 이제부터 이제 경당에 관해서는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세 가지 위주로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5번 문제였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의 자창교재. 이 문제도 뭐 쉽게 풀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얘는 바로 직전에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잘 하셨던 분들은 쉽게 고르셨을 것 같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천자문이 갖고 있던 문자학습 교재로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한자 학습서고요. 상하권으로 나눠서 상권은 유형적 개념, 하권은 무형적 개념 위주로 2000자를 수록하였다. 그래서 2번 아학편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다른 게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사소절이라고 하면 그 소학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소학의 부적합성 그래서 사소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희 원남이라고 하는 거 얘는 그 박물관적 관심이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대한 지식 그래서 박물관적 지식 좀 억지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특징만 잡아서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하학진함 같은 경우는 뭐 하학의 지침서라고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연학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동연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학자들의 언행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동자라는 부분이. 그래서 동연학칙은 그 우리나라 학자들의 언행으로 채워서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부분이었던 책이어서 이 중요한 책들, 보기에 나왔던 책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기출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7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거의 똑같이 동일하게 문제가 나왔었고 이때도 답이 당연히 1번이었고요. 체계적 한자 학습을 위해서 엮은 교육용 교재였고 천자문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상하 각각 1000자를 수록해서 2000자로 구성이 됐고요. 상권에는 이런 얘기, 하권에는 이런 얘기. 저희 이번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정말 꼼꼼히 다 기억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책들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성악지묘라는 책은 제왕의 학을 위해 선조에게 지어 바친 책. 여기 이 밑에 2, 3, 4번은 다 율곡이 선생님의 책이거든요. 보시면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이었고요. 학교 모범은 기존의 학령을 보완할 목적으로 작성한 학교 교육이 따라야 할 모범에 대한 책. 학교 모범. 얘는 좀 다가오는데 2번하고 3번이 좀 안 다가오시죠. 성악지묘. 제왕의 학을 위해 선조에게 지어 바친 책이었고 경목요결은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 이거 모두 율곡이 선생님의 책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번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16번은 그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쉬울 수도 있었고 어쩌면 시험 보는 그 시점에서는 좀 어려웠다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학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 교육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육과 같은 수준으로 학점을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 이북 지역에서 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라고 하면 이거는 중등 이후에 고등교육, 대학교육 이렇게 나눴을 때 오히려 중등교육보단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해서 대학교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1번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뒤에 이제 기출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교육사회 정리할 때도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보여드리면 그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보시면 평생학습법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부분을 보시면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체크했냐면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 측정 검사를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셨으면 2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시간제, 그러니까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시간제로 등록해서 수업을 받은 자. 이 시간제 등록해서 학점 이수하는 방법들.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전수교육 받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답이 1번이었던 문제인데 뭐 이렇게 찾던 네,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때 기출문제가 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2017년도 제가 저 윗부분을 그대로 갖고 오긴 했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평생교육의 실제 주요 제도, 행정체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기출문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셨던 분들도 이번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죠. 이건 맞는 내용이었고 헌법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맞는데 이 마지막이 뭐가 틀렸냐면 내일 배움 카드. 요거는 고용노동부였다. 뭐 이 부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2013년도 국가직 문제는요. 평생학습 사회에서 학력은 전통적인 학교 체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인증 시스템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이 평생교육사 자격제는 인증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나 여기 문화생 학점 학력 인정제 모두가 학습 결과 인증 제도에 포함이 돼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이제 그 무형문화재 부분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 2012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학점 은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평가 인정의 기준, 학점 인정의 기준, 학위 수요 요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이 여기 국가기술 자격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교육과정은 학위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하되 전문학사 과정의 학위 취득 최소 이수학점이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거였기 때문에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제도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17번 문제가 교육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전에는 무슨 하나의 모형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마치 그 교육 과정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하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그 전반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처럼 얘도 정책 결정 모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푸실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렇지만 막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호남 모형은 만족 모형의 이상주의와 합리성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해서 발전시킨 모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합리성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하여 발전시킨 모형이고요. 그리고 2번은 점증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최선에 대한 을 찾고자 하는 모형은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때는 합리성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족 모형은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이며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합리성만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한 거는 맞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책 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한 게 점증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정리해 놓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얘는 기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아까 전에 여기서는 합리성 모형을 제가 점증 모형으로 바꿔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아예 다루지 않은 모형 중에 최적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가끔 기출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호남 모델하고는 유사한데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를 추구하는 규범적인 모델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초합리성의 초자랑 최적 모형의 최자를 좀 연결해서 최적 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이 결합된 혼합 모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정책 결정 모형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최근 문제여서 제가 여기에 이제 앞에 실어놓긴 했는데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합리성 모형, 점증 모형, 최적 모형 이거랑은 좀 틀려요. 그쪽은 어쨌든 의사결정이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인데 여기는 합리성이 아니라 우연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 다 빠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문제와 해결책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조직의 목적은 사전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높은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조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합리성에 의존을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답이 쓰레기통 모형이었고요. 우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쓰레기통 모형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2014년도 국가직 문제는요. 학교 조직의 의사결정이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들 사이에 혼란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비합리적이고 우연적 방식 요거 앞에서 바로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합리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쓰레기통 모형은 합리성이 아닌 우연성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2010년도 문제였고요.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능한 한 모든 대안, 이거는 합리성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현재 상황과 유사한 매우 제한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이거든요. 2번 보시면 현존 정책보다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우연히 만나 우연히 결합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잠깐만요. 네, 우연히 만나 우연히 결합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통 모형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같이 중시한다. 이거 기억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최적 모형 설명할 때 합리성, 초합리성이 결합된 형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번은 뭐 이거는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문제였고요. 교육정책 형성의 기본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번 최종 모형을 보시면 정책 결정이 합리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초합리적인 것과 같은 잠재적 의식이 개입되어 이루어진다. 아까 전에 제가 초합리성, 합리성 해서 치읓자랑 연결해서 최종 모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만족 모형은 부분적인 정보와 불확실한 결과를 지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며 최선의 해결책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다. 만족 모형. 얘는 다 같이 보고 고르는 걸로 할게요. 3번은 문제가 점증 모형인데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갈등이 높을 때 사용되며 기존 상황과 유사한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맞죠. 호남 모형은 단순하고 확실한 결과를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 모형과 만족 모형. 아까 전에 저희 호남 모형 할 때 뭐랑 뭐를 이렇게 결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합리성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결합해서 호남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답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요. 아까 2번 만족 모형에 대한 얘기도 맞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한 번에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고 가장 치명적인 오답이 분명히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좀 먼저 찾아놓고 나머지 답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2007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다음 정책 형성에 관한 제 이론 중 경제인의 합리적 행동. 이상과 합리성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이러면 여러분들 답 나오시겠죠. 그래서 얘는 합리적 모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모형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출문제를 통해서나 기본서를 통해서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18번은 보비트가 학교 행정에 적용한 과학적 관리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과학적 관리 원칙에 맞지 않는 거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교육에서의 낭비를 최대한 제거하는 거고요. 가능한 모든 시간에 교육시설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교직원의 작업 능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교직원 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학교 행정의 책임도 져야 한다.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에서 얘기하는 그 전문화, 분업 이거와 이제 위배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이 문제 답은 4번이었고요. 얘는 기출문제를 찾아보면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였네요. 작년 문제 보시면 거기서는 인간관계론의 관점을 물어보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정답이 인간관계론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해서 고도의 전문화가 집단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끈다.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고도의 전문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아까 전에 뭐 학교 행정도 같이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2016년도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과학적 관리론을 학교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거 정답이요. 4번이었어요. 교사는 교수자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학교장은 관리자로서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화를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4번이었던 문제여서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 제가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강의를 하고도 있고 그리고 지난 15년간에 걸친 기출문제를 가지고 또 각각의 분야별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정말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기출문제 국가직 380문제 그리고 지방직도 한 그 정도 되는데 어디에도 같은 문제가 없었던 문항.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었던 문항이긴 했는데 일단 학교 풍토에 대해서 문제가 잘 안 나왔었어요. 예전에 한번 조직풍토 기술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걸 빼고는 이제 풍토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오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시면 사실 학교 풍토, 조직 풍토를 다루는 부분에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정도 정독을 하셨다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안에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개방 풍토를 보시면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들은 과업에 헌신한다. 이건 되게 지극히 바람직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폐쇄 풍토는 교장은 일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잡무만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교사들은 과업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없다. 그럼 적어도 얘랑 얘는 맞는 거죠. 얘는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3, 4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3번은 몰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일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게 교사의 일탈인지 교장의 일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4번 같은 경우에 교장은 개방적이고 지원적인데 교사들이 일탈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 몰입이라고 보면 3번 같은 경우에 교장은 효과적인 통제를 시도하지만 교사들은 낮은 전문적 업무 수행에 그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얘가 몰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3번을 찾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부분, 네, 잠깐만요. 네, 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장은 비효과적인 통제를 시도하는데 교사들은 이와는 별개로 몰입 풍토를 보여주고 있어서 높은 전문적 업무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고력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최대한 문제 안에서 우리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니까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부분 기본서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 봤는데, 개방, 폐쇄, 교사행동, 개방, 폐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학교장행동, 교사행동 둘 다 개방적일 때는 개방풍토, 폐쇄적일 땐 폐쇄풍토, 그리고 교사행동은 개방적일 때 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교사들이 폐쇄적일 때 일탈풍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예산 편성 기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 예산 편성 기법 문제는 사실은 연기준 예산 제도로 해서 정말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기로 이런 예산 제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만 확인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 예산 제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명시해 주는 장점이 있고요. 예산 관리에 치중해서 계획을 소홀히 한대요.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회계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소홀히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기획 예산 제도,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영어 철자를 좀 쓰긴 했는데, 기획 예산의 기획이란 뜻이 이제 계획을 세운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번은 좀 제외를 하고 답이 이때 성과주의 예산 제도였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출문제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학교 예산 편성 제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전년도 예산 편성과 상관없이 신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예산을 결정하고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의 구상과 실행을 유도할 수 있고, 사업이 기각되거나 평가절하되면 비협조적인 풍토가 야기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년도 예산 편성과 상관없이, 또는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얘는 연기준 예산 제도였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 연기준 예산제도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교 경영에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점중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거는 연기준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게 답은 3번이었고요. 학교 경영 계획과 예산이 일치함으로써 교장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학교 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도 연기준 예산 제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3번하고 관련해서 그 품목별 예산 제도가 뭐냐면, 예산 항목을 경비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서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과정이 전년도의 기준에 인원 증가 및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 점증주의의 기초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정된 재정 규모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강조해서 능률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는 연기준 예산 제도랑 되게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년도 문제였고요. 예산 제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주 없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은 아주 없는 것으로 보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계획 목표에 맞추어 재평가하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거는 3번 연기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9년도 문제였는데, 예산의 편성 과정과 집행 과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편성, 최고 관리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역점을 두고요. 예산 편성과 목표하는 바를 결합시켜 제한된 재원을 가져. 이 부분은 이 기획 예산 제도인데, 얘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중점을 두고 여기서는 최고 관리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획 예산 제도가 제한된 자원을 가장 적절히 배분하는 예산 기법이라는 장점은 갖고 있지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학교 현장 안에서의 교수학습 체제를 단순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성급한 실적 평가로 인한 무리, 집거나 하부 조직의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20번, 20문항에 대한 그 지난주에 보셨던 그 국가직 교육 행정직 문제에 대한
기출 해설 강의를 마쳤는데 제가 이걸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는 시험을 바로 보고 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랑 쭉 20문제를 같이 검토한 후에 각각의 문제가 어떠했는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뒤쪽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 영역별 문항수를 보시면 교육철학에서 한 문제, 교육사에서 두 문제, 교육심리평가, 그러니까 심리에서 세 문제고요. 평가 쪽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전년도 국가직 문제랑 좀 비교를 했는데 일단은 이 올해 연도를 보시면 교육사회에서도 두 문제, 평생교육에서도 두 문제, 교육사회에서도 두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교육행정 파트에서 5문제, 방법에서 2문제, 과정에서 1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작년 국가직 문제 그 출제 문항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측정 부분에서 작년에는 한 문제여서 교육심리에서 5문제가 아니라 4문제였었고요. 교육사회 평생 같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과정 문제가 한 문제 줄어들었다는 거, 그게 이제 올해의 특이사항인데 전반적으로 교육사회 평생교육 분야에서 4문제, 교육행정 5문제, 심리평가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건 비교적 좀 그러니까 매년 같은 어떤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항별로 분석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기출문제가 없었던 문항이에요. 기출문제가 없었으나 사실 이 고구려 경당 같은 문제는 2007년도 지방직 문제가 있기는 했었지만 너무 오래전 또 지방직 문제여서 제가 기출문제가 없는 쪽으로 포함을 시켰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하고 프로이드 성격구조 관련 부분은 워낙 중심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학교 풍토 문제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문제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방법에서 유러닝 문제는 이러닝과 뭐 앱러닝 문제는 있었으나 유러닝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기출 문제가 없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4문제 정도가 기출 문제가 없었지만 2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기본서를 완독한 상태였다면 한 2문제 정도 빼고는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도 문제에 비해서 올해 문제가 공부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되게 까다롭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법 쪽이나 교육재정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되게 골고루 중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내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이게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막 저기 구석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서 내셨던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께는 쉬웠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출문제들을 계속 정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깊이 있게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교육학개론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